강남에 사는 동서들까지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시어머니 생신자리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제 옷차림을 지적하는 큰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지야, 쪽팔리니까 옷 좀 사입고 다니지. 손윗 동서들의 비웃음 섞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는 것이 느껴졌고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일 때문에 조금 늦게 행사장에 도착한 남편이 어딜 간 거냐며 저를 찾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 문자를 보고 서러운 마음에 뻥 하고 터져버린 전 그대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고 뒤늦게 눈치를 채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고자질하듯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엉엉 울며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담담하게 절 안아줬지만 다음날 아침 저희 시댁은 남편의 경악할 행동으로 쑥대밭이 되고 말았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제가 이 기가 막힌 사연의 주인공이 된 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전업주부입니다.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길을 걸어왔고 그게 저에겐 편안했어요. 성격도 조용하고 내성적이라 눈에 띄는 걸 싫어했죠. 그런 저를 이해해주는 남편을 만난 건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젊은 시절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그날도 전 눈에 띄지 않으려고 친구 뒤에 숨어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책 좋아하시나 봐요. 원래 우리처럼 조용한 사람들이 책은 이렇게 속 시끄러운 거 읽는 거 좋아하잖아요. 성격도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래서 친구들과 어디 소개팅에 나가더라도 들러리 서는 역할만 했었던 저에게 먼저 관심을 갖고 말을 걸어준 건 남편이 처음이었습니다. 성격도 어찌나 비슷한지요. 남들한테 관심 받는 것을 싫어하고 어디 나서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 저와 참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튀는 것을 싫어하지만 둘이서 대화하면 그렇게 말이 잘 통할 수가 없어 몇 시간이고 대화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남편이랑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조금 더 깊은 관계가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전 그저 타고난 성격이지만 삼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난 남편은 큰형한테 치이고 둘째 형한테 치이고 집안에서 자기 목소리 한번 제대로 못 내보는 사람으로 자라면서 그런 성격으로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을요. 전 나중에 결혼하면 애들 둘 정도 낳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외동이라 그런지 형제 많은 집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힘들 때 형제들 많으면 의지되고 좋잖아요.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중원 씨는 집에 형제들 많아서 좋겠어요.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전 자식 낳으면 꼭 외동이었으면 좋겠는걸요. 결혼 얘기가 오가던 중에 자녀 계획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형제 자매 간 우애가 부러워서 내 자식은 여럿 낳고 서로 의지하는 사이로 키웠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니까 얼굴을 대본에 굳히고 자기 자식은 형제들 눈치 안 보고 편하게 클 수 있는 외동이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남편이 형들한테 어지간히 치이면서 자랐구나. 대강 짐작은 했었지만 시댁에 인사를 가기 전까지 이 정도일 거라 예상은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시댁에 가서 말로만 들었던 시숙과 윗동서들을 만나보고 나니까 남편이 자기 가족들에게 그렇게까지 학을 떼는 이유가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어머, 도련님도 결혼을 하시네요. 우리 동서될 분도 비위가 어지간히 좋은가 봐요. 난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땀만 흘리고 들어온다고 해도 밖에서 샤워하고 들어오라고 하거든요. 땀 냄새 난다고. 그래서 여태 결혼을 못하고 있는 줄 알았지. 막내야, 너 이번 주말에 바쁜 거 없으면 우리 회사 와서 배관 청소나 한번 해라. 형님이 너 특별히 생각해서 이렇게 일도 챙겨주고 하는 거니까 감사한 줄 알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날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집안 분위기를 감히 설명해 보자면요. 남편은 꼭 시댁의 일원 같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었거든요. 첫째 아주버님도 둘째 아주버님도 사업을 하시고 윗동서들도 동네에서 병원을 하고 있다고요.
그에 비하면 평범하게 회사 다니고 있는 제 직장이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니냐며 인사 가기 전부터 잔뜩 주눅이 들어서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남편이 그랬어요. 자기는 집에서 찬밥 신세나 다름이 없으니까 자기가 누구랑 결혼을 하든 말든 집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대도 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을 거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막내 아들이잖아요. 사연이라서 공연불로 남편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그 삼형제 중에서 저희 남편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성격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저희 남편은 지금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수구 배관 청소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워낙 성실하게 자기 사업 젊었을 때부터 일궈온 사람이라서 여기저기 일도 많이 따와가지고 월 수입도 꽤나 안정적인 편이고요. 저한테도 결혼을 하고 나면 집에서 살림하면서 본인 하고 있는 일을 좀 도와줄 수 있겠냐 먼저 제안을 해서 저도 지금 전업주부로 지낼 수 있는 거고요. 워낙 성실한 사람이니 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나면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다 맡겨놓고 본인은 관리만 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일인데도 자기 손 타지 않으면 어디선가 꼭 구멍이 나기 마련이라고 아직도 현장 다 쫓아다니면서 땀 흘려가며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저도 남편의 그런 점이 가장 좋았던 거고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칭송자자한 이 사람 시댁에서는 더러운 일 한답시고 자기 형제들한테 그렇게 무시받고 있었던 겁니다. 본인도 그런 모습을 저한테 얼마나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결혼하고 싶어서 제가 결혼 날짜를 조금 미루고 있었던 게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킨 건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제 생각해서 기다려주는 거야. 전 감사하죠. 중원 씨, 주말엔 우리 집에 인사 가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랬지. 형님 죄송해요. 이번 주말엔 일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네요.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조용한 성격인 저도 남편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무시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속으로 뭔가 울컥하더라고요. 주말에 저희 집에 인사를 가기로 한 적도 없었는데 괜히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당신 거기 가지 말아라 하고요. 제가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니까 아주버님도 머쓱했는지 그럼 다음에 한번 와서 해줘라 하고 마시더라고요. 남편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댁 식구들은 저희 결혼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어 보이셨어요. 내 아들 결혼 상대로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본다는 느낌보단 지금 우리 집에 인사를 온 며느리감이 우리 집에서 그동안 아들을 구워 삶았던 것처럼 손바닥에 놓고 잘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는 것에 더 가까운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때부터 은근히 무시하고 깔보는 느낌이 나서 저도 기분이 상했지만 저희 남편은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집에서 이런 무시를 받고 살아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속이 상하더라고요. 당신도 오늘 집에서 내가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 봤지? 이런 집에 당신 시집 오라고 얘기 못하겠다. 그냥 저게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야. 바꾸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고 화도 많이 내보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 나한테 저러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고 당신 시집 오고 나면 당신한테까지 저렇게 뻔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이런 집에 시집 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미안해. 그렇게 뻔히 보이는 거짓말 못하겠어. 당신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왜 그동안 혼자 속 끓이고 있었어? 말도 못하고. 인사를 다녀오고 나서 남편은 저에게 차마 이런 집에 시집을 오라는 소리를 못하겠다며 결혼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자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남편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줬는데도 꾸역꾸역 그런 집에 시집을 가기로 결정을 했던 건 저였고 자기 팔자 자기가 꼰다는 얘기가 어디 먼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당시에는요,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남편을 도저히 그냥 놔버릴 수가 없었어요. 저까지 이 손을 놔버리면 남편 인생이 정말 외로워져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희생을 하는 자식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온 식구가 다 편하다고요. 저희 남편이 딱 그런 역할이었던 거죠. 너무 많이 늦긴 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조금씩 바꿔나가면 그동안 남편의 희생당했던 인생도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는 묘한 자신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요.
전 남편이 내민 거절의 카드를 받아들이는 대신 남편을 꼭 안아줬습니다. 당신 그동안 참 많이 외롭고 힘들었겠구나 하고요. 당신 외로운 인생 알아준 게 제가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정말 정신없이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힘 합쳐서 살아보면 되지 않겠냐. 가족이랑 인연을 끊을지 아니면 맞서 싸워보던지 어떻게 해서든 지금처럼 살지 말아보자. 그렇게 결심하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쉬운 결심, 한마디로 바뀔 인생이었으면 남편의 인생이 진작에 바뀔 수 있었겠죠. 저마다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마음을 고쳐먹는 시댁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의 입장에선 괴롭히고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에서 둘로 늘어난 것뿐이었죠. 결혼을 하고 난 직후에 남편의 사업은 좀 더 몸집이 커졌고 공모 사업 몇 개를 더 따오게 되면서 눈꽃 뜰 새 없이 바빠지게 됐어요. 저도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남편의 일을 돕기 시작했고요. 말이 좋아 전업주부지 은행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보고 청소를 따온 기관에 가서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이 바빠서 처리하지 못하는 서류 업무를 처리하는 일들을 제가 맡아서 진행했어요. 회사의 대부분이 일용직 근로자라 일을 크게 펑크내는 날도 종종 있었기에 그런 날들은 제가 대타로 나가서 청소 일을 하기도 했었고요. 살림을 하면서 남편 일까지 돕고 있었으니 오히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바빴으면 바빴지 절대 여유롭게 마냥 집에서 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어떻게든 안 좋은 시선으로만 보고 싶어 했던 시댁 식구들 입장에선 남편 잘 만나서 집에서 놀고 있는 며느리로밖에 보이지 않았나 봐요.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선 시댁에서 별 얘기 없이 잠잠하길래 그래도 최소한 며느리 눈치는 보는 집이구나 생각했었는데 그냥 간을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이 청소 일을 하다 보니 시숙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며 윗 동서들의 병원 건물 청소까지 모두 저희 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즘엔 인건비가 비싸서 인건비며 청소용품이며 분기별로 진행하는 대청소에 들어가는 약품값까지 따지고 보면 아주버님네 회사나 형님네 병원에 들어가는 청소 비용은 거의 무료로 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죠.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남편에게 한번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남편 회사에서 맡고 있는 청소 계약건들을 살펴보니까 매해 연장해서 하는 계약 중에 유일하게 가족들이 맡긴 청소건만 금액 변동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 알게 됐거든요. 내가 딱히 돈을 올려서 받겠다는 얘기는 하지도 않았고 이거 뭐 조금 더 올려서 받아봤자 남는 것도 없고 가족끼리 괜히 싫은 소리 듣는 것도 그래서 따로 얘기를 안 했어. 당신도 알잖아. 형님들한테 이런 얘기 꺼내봤자 좋은 소리 안 나올 거 뻔히 아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회사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그래도 최소한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금액에 해주고 있다는 거 알고는 계셔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괜히 가족들 간에 분란을 일으키기 싫다면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문제였던 거죠. 청소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보니까 올해 정산까지 해보고 나면 오히려 회사에서 손해를 볼 것 같은 상황이에요. 이건 아니다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니까 또 내년부터는 그럼 조금 올려받는 것으로 다음번 가족 모임 때 얘기를 해보겠다 얼버무리는 것 같길래 남편 믿고 그대로 놔뒀다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하겠다 싶어 가족 모임 때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제가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그동안 호구 하나 잘 잡아서 조용히 빼먹고 지냈었는데 집안에 귀찮은 사람이 하나 들어왔구나. 그리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건비도 그렇고 청소 비용도 그렇고 많이 올라서 예전이랑 똑같이 돈을 받으면 저희가 손해를 너무 크게 볼 것 같다. 계약금을 더 올려주셔야 될 것 같다. 얘기를 꺼내니 시어머니가 대본의 표정을 구기고 싫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가족끼리 그냥 해줄 수 있는 거 형님들이 생각해서 돈까지 챙겨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여기서 뭐 손해니 이익이니 그런 얘기를 따지고 드냐고요. 누구 하나 돈 더 주겠다는 소리 안 하고 입 꾹 닫고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지 않았으면 계속 이런 식이었겠구나 싶었죠. 아니요.
어머님 그렇게 지낸 게 지금 몇 년인데요. 이 돈 가지고 어디 다른 데 청소업체 맡기면 제대로 해주지 않는 거 아주버님께서 더 잘하시잖아요. 가족이면 더 잘해주셔야죠. 받을 건 받고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형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정 못 올려주겠다 싶으시면 계약 해지하고 다른 업체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다들 아무 소리 못하죠. 듣기 싫은 소리긴 해도 틀린 소리는 하나 없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따박따박 다 따지면서 얘기를 하니까 시어머니는 식구들끼리 뭐 그런 걸 따지고 드냐고 네가 시킨 거냐고 남편을 붙잡고 잡들이를 하고 남편은 눈치만 보고 있고 결국엔 제가 그 자리에서 계약금 더 주겠다는 약속까지 받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말을 했지만 전 나름대로 단호했죠. 이렇게 안 하면 사람들은 평생 당신한테 고마운 줄 모르고 이렇게 해주는 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산다고요. 결혼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마냥 시댁 식구들이 못됐다고만 생각했는데 남편도 똑같아요. 이렇게 물러터진 성격이니까 시댁 식구들이 그동안 더 신나서 남편을 그렇게 식구 취급 안 하고 자기 아랫사람 부리듯이 부려먹었구나. 여튼 그때 일은 제가 나서서 그렇게 잘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두 손윗 동서들, 제가 그렇게 나서서 옳은 소리 한마디 했던 것을 마음에 계속 담아두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디서 막내 며느리라고 하나 들어온 게 자기들한테 사근사근하게 구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거의 공짜로 저희 남편한테 청소 맡겨놓고 잘 지냈었는데 제가 나서서 그 돈도 다 받겠다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유치한 방법으로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여자들 많은 집들은 공감할 거예요. 학창 시절에도 이런 식으로 왕따를 당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은근히 집안 행사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를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얘기를 하고 결정해서 저한테 통보를 해주더라고요.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 것도 전 여행을 간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여행지 다 정해놓고 일정도 다 정해놓고 거의 통보식으로 우리 이렇게 갈 테니까 얼마 보태라 딱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얼마가 나왔는지 말씀은 해주셔야 계산이 맞는지 확인은 하죠 형님. 동서, 우린 뭐 셈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야? 우리 의대까지 나와서 의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동서하는 얘기 가만 들어보면 우리는 뭐 셈도 흐리고 계산도 못하는 사람들이라서 똑똑한 동서가 꼭 검사이라도 해주겠다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러네. 동서가 우리 상사라도 돼? 우리가 뭐 하나하나 다 동서한테 보고하고 동서가 결정하는 사람이야?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더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큰형님은 집안 위계 질서가 왜 이 모양이냐고 버럭버럭 화를 내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형국이 되어갔더라고요. 두 사람이서 거의 편을 먹고 어떻게든 저를 찍어 누르시려고 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 기싸움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몇 가지 사건들이 터지면서 제가 완전히 몸과 정신이 망가지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형님들한테 대들 수나 있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큰형님 병원에 대타로 청소 일을 하러 나간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펑크를 낸 경우엔 그날 일을 쉬시는 일용직 여사님들께 일당을 조금 더 얹어드리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구하는 게 보통이지만 이상하게 그날따라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서 이렇게 여기저기 연락을 돌릴 바엔 그냥 마음 편하게 몇 시간 되지도 않는 거 내가 가서 빠르게 하고 오는 게 낫겠다 싶어 남편에게도 내가 대신 가겠다 얘기를 해놨죠. 오늘 동서가 대타로 청소하는 거야? 마침 왔으니까 얘기 좀 하자. 요즘 청소 상태가 엉망이야. 나도 아는 사람한테 맡겨놔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병원 오는 손님들마다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나도 참다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겠어? 이리 좀 와봐. 원장실에 이 먼지 좀 봐봐. 사장이라고 아예 손 놓고 있는 거야 지금. 큰형님은 제가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 손목을 잡고 여기저기 질질 끌고 다니면서
요즘 병원 청소 상태가 엉망이다. 요즘 병원에 오는 환자들마다 병원 더럽다는 얘기를 해서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 죽겠다 얘기를 하면서 여기 쓸어라 저기 쓸어라 개인 가정부를 부리듯이 잡들이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청소 여사님들 관리는 철저하게 했던 터라서 청소 상태가 엉망이었을 리도 없는데 누가 꼭 방금 뭘 엎어놓기라도 한 것처럼 바닥이며 책상이며 더러워져 있는데 그걸 쓸고 닦느라 평소면 1시간 안에 끝날 청소가 거의 반나절 가까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같이 청소를 하시는 여사님들도 아니다. 자기들 평소에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 주말 사이에 뭐 여기서 행사라도 했냐. 이렇게 어지러울 리가 없다.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대청소가 되어버려서 반나절 만에 녹초가 되어버리고 일당까지 더 드리고 이제 막 병원을 나서려는데 직원 한 분이 조심스럽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 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다고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 청소해 주시는 여사님들 중에서 저희 친척분도 있으신데 괜히 욕먹으실까 봐요. 아까 사모님 청소 오시고 나서 원장님이 일부러 방에 들어가서 커피 쏟고 저희한테도 쓰레기 있으면 다 내놓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평소엔 청소 상태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괜히 오해하실까 봐요. 평소엔 안 그러시는데 오늘 왜 괜히 그러셨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 아무것도 말씀 안 드린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한나절 그야말로 개고생을 했는데 왜 그렇게 병원이 갑자기 쓰레기장이 되었는지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그러니까 지금 저 온 거 보고 큰형님께서 일부러 병원을 어지럽혔다는 거 아닙니까? 뭐가 얼마나 괘씸하셨는진 몰라도 저한테 쌓인 게 있었으면 저한테 풀고 마셨어야죠. 알겠다고 절대로 따로 얘기 안 하겠다고 신신당부를 하고 따로 큰형님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여사님들께 따로 여쭤보니 평소에 청소를 꼼꼼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주말에 뭐 따로 행사라도 하신 거냐고요.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내가 평소에도 청소 상태 엉망이라고 얘기했잖아. 지금 그럼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아니면 뭐 오늘 대타로 청소 그거 좀 해줬다고 억울하기라도 한 거야? 아니요, 형님. 저희도 여사님들이 잘못한 거면 직원 교육 다시 시키고 사람을 잘라야 하는데 요즘엔 이유 없이 사람 잘랐다가 큰일 나잖아요. 혹시 병원 CCTV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여사님들이 자긴 너무 억울하다고 분명히 복도랑 깨끗하게 청소를 다 해놨다고 그러시니까 병원 안에 보여주시기 그러면 복도라도 좀 보여주세요. 됐어. 통수한테 뭐 무서워서 대청소 좀 해달라고 얘기도 못하겠네. 그 뭐 청소 좀 더 해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사람을 자르네 마네야. 그냥 다음부터 잘해라 교육 좀 더 시키면 되는 거지. CCTV를 못 보여주니까 통소가 교육을 잘 시키든지 알아서 해. 아니나 다를까 CCTV를 보여달란 얘기에 자기도 찔리는 게 있는지 그냥 교육 좀 잘 시키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사람을 의심하냐고 횡설수설 하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 뒤로도 자잘한 형님들의 복수는 계속됐습니다. 최대한 마주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아주버님네 회사나 형님네 병원에 청소를 가는 것도 되도록 사람을 썼지 제가 가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도 가족 행사는 빠질 수가 없었으니까 친정에 일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네. 뭐 때문에 안 될 것 같네. 한동안 피해보기도 했었죠. 갈 때마다 남편이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끼리 요즘엔 강남에 뭐 어떻네 저떻네 집 얘기 차 얘기를 하면서 제가 넌지시 대화에 끼려고만 해도 동서가 이런 얘기하면 알아듣기나 해 하고 딱 잘라서 대화를 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저를 대화에서 배제시켜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손이 동서들의 되도 않는 시집살이가 길어질수록 부부관계가 나빠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당연히 남편에게 미주알고주알 얘기를 했습니다. 손이 동서들이 시댁 일에서 나를 배제시키는 것 같다. 제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처음엔 자기가 나서서 따끔하게 말을 하겠다는 남편을 지켜보면 형들과 사이가 나빠질까 싶어 제대로 말을 못하고 넘어가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가운데서 속 끓이는 건 저 혼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이 마냥 안쓰럽다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 역시 시댁에서 저를 위해 제대로 목소리를 한번 못 내주는 것이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제가 정말 이대로라면 남편과 갈라서는 것밖에 답이 없겠구나 생각했던 일 역시 그때쯤 터졌습니다. 저 당신이랑 상의할 일이 좀 있는데 둘째 형수님이 이번 병원 확장하신다고 했잖아.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모양인가 봐. 당장 운영할 수 있는 현금이 많지가 않아서 형님이 좀 도와줄 수 있냐 물어보시는데 우리 이번에 계약도 그렇고 여유가 좀 있으니까 도와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당신 생각은 어때? 뭐? 형님 병원 인테리어 하는 비용을 우리 쪽에서 왜 도와줘? 얼마 전에 가족 모임에서 차 바꾸셨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던데 차 바꿀 돈은 있고 인테리어 하실 비용은 없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걸 또 생각해 보겠다고 한 거야? 절대 안 돼. 남편이 난처한 얼굴로 저에게 상의할 일이 있다 얘기를 하길래 회사에 뭐 심각한 문제라도 생겼나 앉아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랍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족 모임에서 자기가 이번에 차를 바꾸는데 벤츠가 좋을 것 같네, 아우디가 좋을 것 같네, 외제차 2대를 놓고 제 앞에서 그렇게 자랑을 하시던 분이 병원 인테리어 하는데 당장 운용할 현금이 부족하다며 남편한테 도와줄 수 있냐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바보 같은 저희 남편은 거기다 대고 딱 잘라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저와 상의를 해보겠다고 답을 한 모양이고요. 차를 사는 거야 할부로 얼마든지 가능한 거지만 인테리어는 현금으로 완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식구끼리 당장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 좀 빌려가겠다는 게 어렵겠냐. 저를 설득하는 남편의 태도에 저도 목에 핏대 세우면서 반대를 했어요. 제가 시댁에서 요즘 어떤 꼴을 당했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나한테 와서 그런 부탁을 전하는 게 양심이 있는 소리라고 생각하냐고요. 그 일로 남편과 부부싸움을 크게 하고 몇 주 동안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이 집 식구들은 대체 양심이라는 게 있나? 남편은 대체 얼마나 저 사람들한테 정신을 조종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길래 자기 마누라가 그렇게 당했는데도 분하거나 억울한 마음도 안 들고 당장 자기 형제들 도와줄 생각부터 하나. 그동안 내가 남편 입장에서 대신 싸워준 건 대체 뭐였나 싶어서 억울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며칠 내내 눈치를 보고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그 얘기는 완전히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샤워를 하러 들어간 남편 핸드폰에 알림이 와 있길래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열었는데 둘째 형수님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번호로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덕분에 인테리어 잘 마무리했네. 동서한테 비밀로 할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남편에 대한 믿음마저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이 문자 뭐야? 기어이 형님한테 그 돈 빌려준 거야?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나한테 비밀라면서 그 돈 빌려준 거냐고.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여보, 형님도 당장 안 된다고 하는데 당신이 이번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되겠어? 그래도 식구잖아. 어떻게 식구 힘들다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 우리가 못 먹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형수님도 그동안 쌓아왔던 거 다 푼다고 하셨고 나도 당신 생각해서 그런 거야. 절 생각해서 그랬답니다. 그 대답이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펑펑 울면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 자기 마누라 호구 만드는 걸 남편이라고 데리고 여직 살고 있었다고 가슴을 치면서 나 이대로는 못 살겠다. 당신이 양심 있으면 이혼해달라. 이혼 서류 들고 와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도장 찍어달라. 남편한테 울면서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어요. 그제서야 남편도 아차 싶었는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 빌더라고요. 남편 붙들고 정말 미친 여자처럼 하소연을 했습니다. 대체 왜 그러고 사냐고요. 남편도 울면서 자기 머리 쥐어박으면서 자기가 정말 미친 것 같답니다. 다신 안 그래야지. 이제는 이 사람들한테 호구 노릇 절대 안 해야지 하면서도 형님이랑 형수님이 그렇게 구워 삼기 시작하고 자기가 그렇게 안 해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미칠 것 같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제 마음에 대못 박는 일이 계속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간 바뀌겠지, 언젠간 달라지겠지. 그렇게 눈 감고 덮어놓고 살았던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게 무릎 꿇고 울면서 잘못을 비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 대신 종이랑 펜을 내밀었습니다. 각서라도 쓰라고요. 다시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의미 없는 돈 퍼주는 짓 안 하겠다고요. 인테리어 비용 언제까지 받기로 약속했냐 물으니까 공사 끝나는 대로 바로 돌려받기로 했다고 약속은 했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가서 형님한테 그때까지 돈 돌려받겠다는 차용증도 받아오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돈 빌려주는 일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고 와라.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또 문제를 일으키면 마누라가 이혼하자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좋다. 저도 나름대로 강수를 던졌습니다. 저도 살아야죠. 답답하긴 하지만 이 바보 같은 남자 결혼해서 데리고 살 생각을 한 이상 어떻게든지 고쳐가지고 살아야겠다 결심을 했으니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럴 거면 갈라서 자는 얘기가 남편에게도 꽤나 충격적이었나 봐요. 그날 남편에게 각서 받으면서 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하고요. 아버님이 일찌감치 돌아가시면서 버려놓은 일 해결하시면서 본인 인생 제대로 못 살았던 어머님이 안쓰러워서 처음엔 그 마음에 어머님한테 효도해야겠다. 그런 좋은 마음으로 시작되었답니다. 형이라고 2명 있는 건 철도 안 들어서 매일같이 문제만 일으키고 그래도 장남이라고 문제 일으킬 때마다 어머님이 매번 해결해 주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고생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희 남편은 안쓰러워서 어머님한테 또 잘했던 거고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막내 아들이 희생하고 집안 사람들은 다 받아먹고 이런 역할이 너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이제 다들 클 만큼 크고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각자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가족들 사이에서 자리 잡은 그 역할은 쉽게 바꿔지지 않는 거죠. 집에서 희생하는 사람 한 명 정해놓고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그걸 왜 바꾸고 싶겠어요. 그러니 시집와서 남편을 이 이상한 집구석에서 어떻게든 빼내려고 하는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든지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갖고 이간질해서 다시 남편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은 거죠. 제가 그렇게 시댁에 한바탕 난리를 칠 때마다 남편을 불러서 그랬답니다. 가족 생각도 안 하는 몰상식한 여자니까 차라리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같이 못된 짓만 골라 할까요? 당신 얘기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 나같이 살까봐 결혼하지 말자고 내가 그렇게 말렸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내가 우리 집 식구들이랑 똑같은 짓 하면 당신 혹사시키고 있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짓이야.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다시는 이런 일로 당신한테 상처 주는 일 없게 할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줘. 그렇게 남편한테 각서를 받고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100% 달라졌을 거라 생각하진 않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하겠습니까? 여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걸요. 그래도 뭔가 본인이 달라지려고 마음을 먹은 건지 각서 쓰고 나서 다음날 아주버님이랑 형수님 찾아뵙고 차용증까지 다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거 보고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이 좀 누그러졌고요. 그래, 이제 더 이상 못 볼 꼴도 없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도 남편한테 마지막 기회 준다 생각하고 한 번만 더 믿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몸도 마음도 굉장히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죠. 학창시절에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따돌림을 당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사람이 한 일주일만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배제돼도 못 견디기 힘들어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난 웃는 낯으로 이 사람들을 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제가 아무리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가족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해도 남편한텐 천륜을 쉽게 끊어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신 가족들 정상이 아닌 것 같으니 앞으로도 인연 끊고 살아라.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며느리 도리만 하고 지낸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저를 대놓고 배척하는 걸 견딘다는 것이 정말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우리가 막내 동서는 몰라도 너무 몰랐네. 가족들한테는 돈 받을 거 다 받고 공과사가 확실한 사람인데 이거 막내 동서 앞에서 뭐 말 한마디 하는 게 무서워서 함부로 하겠어? 형님, 말씀 조심하세요. 막내 동서 그렇게 아껴가지고 아주 부자 되겠어? 다음 가족 모임 때 돈 내는 건 막내 동서 내서 내지 그래. 이번에 그렇게 아끼고 모으고 해가지고 우리 중에서 지금 막내 동서가 제일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전업주부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니까요. 가족 모임만 하면 뼈 있는 말이 오가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 악물고 웃으면서 자리를 지키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달라진 남편이 오가는 얘기가 좀 과해진다 싶으면 나서서 중재를 하더라고요. 가족들끼리 대놓고 저를 불편해하는 티를 내는데 누가 보면 제가 뭐 큰 잘못이라도 했나 싶어요. 받을 거 받고 해야 할 얘기 한 것뿐인데요. 남편은 괜히 자리에 나와서 불편한 얘기를 들으니 차라리 자기가 알아서 잘 말할 테니 가족 모임에 안 나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그 뒤에 몇 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 가족들끼리 다 같이 모여 갖는 식사 자리엔 거의 참석도 안 했어요. 이번 주에 어머니 생신이잖아. 당신 가족 모임 나오는 거 불편해하는 건 알고 있는데 형수님들도 어지간히 좀 누그러지신 것 같고 그래도 어머니 생신은 얼굴만 비추고 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난 일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은데 시간 맞춰서 나랑 같이 가자고. 됐어요. 우리 둘이 나란히 늦으면 또 무슨 좋은 소리 들으려고.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뭐 별일이 있겠어요. 미리 가서 준비할 것도 있을 테니까 시간 맞춰서 와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문제의 시어머니 생신 행사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매번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던 거였기에 어렵게 얘기를 꺼냈더라고요. 일 때문에 늦을 것 같으니까 자기랑 같이 출발하는 게 어떻겠냐 얘기를 했지만 괜히 또 저희 둘만 늦게 도착해서 미리 준비해야 할 건 못하고 싫은 소리 듣는 것보단 미리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괜찮다 얘기를 했어요. 벌써 몇 개월이나 지났고 얼굴 안 보고 지낸 지도 좀 됐으니 이 정도면 형님들도 잔소리를 하는 건 지쳐서 못하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제가 저희 손윗동서들 성격을 너무 물러봤던 거죠. 미리 연락해서 뭐 따로 준비해야 할 게 있냐, 케이크랑 꽃다발이랑 미리 찾아가야 할 게 있으면 제가 찾아가겠다. 선물이랑 바리바리 싸들고 행사장에 일찌감치 도착을 했어요.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니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되돌아오는 싸늘한 시선들을 보니까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았구나 예상은 했었죠. 아우 이게 누구야? 얼굴 보기 힘든 우리 막내 동서 아니야? 누가 보면 우리 동서가 병원 개원이라도 한 줄 알겠네. 어머 아니다. 옷 보면 또 그런 소리 못하겠네. 손윗동서들처럼 명품으로 온 몸을 치장하고 다니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댁 행사에 올 땐 집에서 제일 좋은 옷 갖춰 입고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오는데 자리에 오자마자 저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신 큰형님이 대뜸 제 옷을 보더니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음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비웃으시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그런 식으로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 제 차림새를 살피게 됐어요. 멀쩡하게 입고 왔는데 왜 그러시나 하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지적을 받으니까 말문이 턱 막히는 거 있죠? 형님, 제 옷에 뭐 문제라도 있어요? 아니, 문제를 무슨. 동서는 행사장 올 때 입는 옷이 하나밖에 없나 봐. 언제 산 거야? 몇 번 오지도 않는데 가족 행사 때마다 맨날 같은 옷을 입고 오는 것 같아서? 난 괜찮은데 사진 찍을 때마다 동서가 맨날 같은 옷 입고 있으니까 누가 보면 동서는 어디 사진에서 잘나다가 붙이는 것 같아. 옷도 이게 뭐야 촌스럽게. 동서 여기 가게 서빙하는 직원들 봐봐. 여기다가 로고만 딱 잘라다가 붙이면 여기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랑 구분도 안 되겠다. 돈을 그렇게 아껴서 뭐해? 제대로 된 옷 한 벌 안 사 입고?
가족들한테 그렇게 호주머니 안 열고 아끼더니 어디 다른 데다가 돈 쓰는 거 아니야? 뭐 친정에 갖다 주기라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시비를 걸고 싶었던 거예요. 큰형님이 한바탕 제 옷을 가지고 지적질을 하시고 나서 둘째 형님과 같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거지야? 혼자 잘난 척은 그렇게 하고 다니더니 쪽팔리게 옷이나 좀 제대로 사 입고 다니지. 손이 동서들의 비웃음 섞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비였고 늘 그랬던 것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었는데 왜 그날따라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고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일 때문에 조금 늦게 행사장에 도착한 남편이 어딜 간 거냐며 저를 찾는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 문자를 보고 서러운 마음이 뻥하고 터져버린 전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대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뒤늦게 집에 돌아와서 서럽게 울고 있는 절 발견한 남편이 자초지종을 물었고 행사장에서 손윗동서와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전부 얘기했어요. 내가 왜 대체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정말 터지기 직전 풍선처럼 가슴속에 아슬아슬하게 쌓여있던 서러움이 그 비수가 스치자마자 터져버린 느낌이었죠.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당신한테 내가 약속했었지. 다시는 이런 수모 안 겪게 하겠다고. 그 약속 지킬게. 그 사람들 이젠 내 가족 아니야. 당신이 내 가족이지. 이런 소리 다신 안 듣게 할 테니까, 이런 걸로 다신 마음 아파할 일 없게 할 테니까. 남편은 제 손을 꽉 잡고 뭔가 큰 결심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한 것도 아니었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단호한 얼굴을 보고 뭐가 큰일이 났겠구나. 저도 남편에게 뭘 어떻게 할 거냐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런 질문은 하지 않아도 남편 얼굴에서 단호한 무언가를 봤거든요. 이제 시댁 식구들과 단판을 보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을요. 다음 날 아침 일찌감치 분주하게 현장에 나설 준비를 하는 남편에게 어딜 가냐 물었습니다. 오늘은 휴무일이라 딱히 어디 나갈 일이 없을 텐데 뭐 급하게 잡힌 일이라도 있는 건가 하고요. 남편은 저에게도 갈 곳이 있으니 나갈 채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어딜 가는지도 말을 해주지 않고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평소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 얼른 남편을 따라 나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따라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아주버님의 사업장이었습니다. 남편이 미리 연락을 한 건지 시어머니와 시숙들, 형님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더라고요. 넌 어제 행사 자리에서 그렇게 말도 없이 나가버리고 며느리라는 게 잘하는 짓이다. 이 사람한테 아무런 말씀도 하지 마세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어머니, 형님, 형수님, 여태까지 식구라고 해서 저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 다 참고 견뎠어요. 그런데 제 아내한테는 그러시면 안 되죠. 적어도 제 아내한테는 그렇게 함부로 대하셨으면 안 됐죠. 어머, 서방님 말 되게 서운하게 하신다. 누가 들으면 우리 동서한테 뭐 크게 잘못이라도 한 줄 알겠네. 동서 입으로 얘기해봐. 우리가 뭐 동서한테 크게 잘못이라도 했어? 고작 동서 하나 때문에 가족들 훈계하려고 바쁜 사람들 다 여기 불러놓은 거야? 웃겨 정말. 가족들 훈계하려고요? 아니요. 여기 가족들이 어디 있어요? 똑똑히 알려드리려고요. 여기 제 가족 이 사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더는 제 가족 아니라고 그거 말씀드리려고 오시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거지 같은 꼴 하고 다닌다고 그러셨다면서요. 그딴 소리 하신 거 똑같이 되갚아드리려고요. 남편이 가족들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한 적이 없었으니 다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하고 벙 쪄서 남편을 쳐다보더라고요.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청소기에 먼지 봉투를 뽑아 들더니 저를 주도적으로 괴롭혔던 형님들의 머리 위에다 그대로 먼지통을 부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먼지 구덩이를 뒤집어 쓴 형님들이 비명을 지르고 기침을 하고 가족들이 당황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아수라장이 됐는데도 남편은 들은 채도 안 하더라고요.
야,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예, 미쳤습니다. 그리고 제 마누라가 밖에 나가서 그런 소리 들었다는데 눈 안 돌고 배길 사람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형님도? 마누라 이런 꼴 당하니까 열받으시죠? 저도 똑같아요. 식구란 인간들이 제 식구 감싸주지를 못할 망정 어떻게 벗겨먹을까 궁리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열받죠. 왜요? 반대로 당해보시니까 열받으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동안 제가 형님들한테 빌려드린 돈이나 갖고 말씀하세요. 자, 두 분 받으세요. 여태까지 제가 형님한테 이자도 없이 빌려드린 돈입니다. 이제 식구고 뭐고 아니니까 이 돈 다 돌려받으려고요. 남편이 아주버님들에게 내민 종이에는 그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빌려준 돈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정리되어 있었어요. 갚을 생각도 없었겠죠. 돈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 마누라 챙길 생각은 안 하고 얼굴이 흑빛이 되어선 너 이 돈은 그냥 주는 거 아니었냐. 돈 얘기 먼저 하기 바쁘더라고요. 어머니는 뒷목 붙잡고 넘어가시기 직전이시고요. 남편은 걸레반 물통을 앞에 탁 놓더니 세수할 물 필요하시면 여기서 세수하고 가셔라. 형수님들 수준에 이게 딱 맞다 얘기하고 제 손 잡고 그대로 그 자리를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이 정도로 크게 화내줄 거란 생각도 못했는데 가족과 연을 끊을 생각으로 속 시원하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당신 정말 식구들한테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겠어? 나야 속 시원하지만. 진작 살면서 한 번에 했어야 할 일인데 그동안 못했던 게 답답한 일이지. 당신 덕에 나도 정신 차렸으니까 고맙고 미안해. 내가 얘기했잖아. 당신 다시는 우리 집에서 그런 취급 안 당하게 하겠다고. 그동안 이렇게 못난 인간 참고 살아줘서 내가 참 미안하다. 저런 게 무슨 식구들이야. 나한텐 당신만 있으면 괜찮아. 남편은 그러고선 차를 끌고 백화점에 가더군요. 당신 옷차림새 못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태 시집와서 그 고생하면서 제대로 된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준 것 같아 미안해서 그런다면서요. 그렇게 남편이랑 팔자에도 없는 명품 가방에 옷까지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좋은 옷을 사서도 아니고 형님들 먼지구덩이 속에 빠뜨려서도 아니고 남편이 이제라도 자기가 그동안 시댁 식구들에게 해왔던 것이 정상적인 희생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그게 참 속이 시원하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사과라고는 죽어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았던 아주버님과 형님이 저희 집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라는 것을 했어요. 남편이랑 저한테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면서요. 그 사과를 받아줄지 말지는 아직까지도 남편이랑 고민 중이에요. 전 아직도 이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 사과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남편이 그동안 빌려준 돈 갚아라 하고 종이 던지고 나니까 그거 갚기 싫어서 어떻게든지 말미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일단 당장 급한 불 꺼보려고 사과를 하는 것 같아 머리를 맞댄 결과가 아닐까 싶어서 이대로 넘어가주면 또 똑같은 결과가 생길까봐 우선은 우리도 생각을 좀 해보겠다 말해놓은 상황이에요. 시어머니는 아직까지 잠잠하시네요. 남편도 이제야 하나 깨달은 만큼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건 알았지만 원래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막 시작했으니 앞으로 달라질 일만 남아있지 않겠어요? 이 배응망덕한 시댁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제대로 혼쭐 내줄 수 있을지 저희도 머리 맞대고 많이 고민해 보려고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많이들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60대 중반의 가정주부입니다. 전 주부로 지낸 지 35년이 됐는데요. 신혼 초부터 집안일을 하거나 자기 전에 라디오를 틀어두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면 밤에 잠도 잘 오고 시간이 잘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전 평생 라디오 방송국에도 사연을 보내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톡톡 사연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는요. 제가 최근에 겪은 드라마 같은 사연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요. 올라오는 사연들을 듣다 보니까 저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만큼 좀 믿을 수 없고 놀라운 일들이 많았었는데 저 역시 그런 일을 몇 년 전에 겪었답니다. 제가 그런 사연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전 그 일로 인해서 좀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딸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은 저에게도 큰 충격을 주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어요. 지금은 다 괜찮아졌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저와 우리 가족이 겪은 끔찍한 일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60대이다 보니 좀 문장력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점은 여러분에게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그럼 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들 잘 들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제주도에서 해녀의 딸로 태어났어요. 저의 어머니는 할머니도 해녀시고 어머니도 해녀시라 저도 해녀로 키우려고 하셨고요. 제가 커서 해녀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물질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물질을 하다 보면 저희 할머니와 어머니처럼 잠수병에 걸릴 것이 두려워서였습니다. 제 할머니는 잠수병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해녀들에겐 흔하다면 흔한 병인데 귀울림, 관절통, 근육통으로 고생하시다가 결국 혈관관계 질환으로 변해요. 할머니는 그렇게 잠수병을 숨기신 채로 70 나이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억척스럽게 물질을 해서 저희 엄마와 동생인 외삼촌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적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제주에서는 그저 해녀가 제일 좋은 거야. 나도 그렇게 너희 엄마랑 외삼촌 먹여 살렸으니 너도 나중에 커서 해녀가 돼야 된다. 할머니, 그렇게 해녀로 일하면서 행복했어? 난 싫어. 늙어서 할머니처럼 아프고 싶지도 않고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 더 싫어. 바다는 춥잖아. 춥고 맨날 숨 막혀가면서 돈 벌고 싶지 않아. 예끼, 바다는 우리 어머니여. 그렇게 말하면 신령님께 혼난다. 내가 이렇게 물질하다 죽는 것이 소원이었어. 그러니 할미는 행복하게 갈란다. 알았냐? 네 엄마도 해녀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돼. 할머니는 눈을 감는 그날까지 저에게 해녀가 되라. 그렇게 전통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강요하시듯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이야 다들 해녀를 하려고들 하나요. 지금 해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신다면 누가 그 전통을 이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지금은 내가 제주도 고향에서 해녀를 했어야 하나 조금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전 생리적으로도 바다가 맞질 않았으니 할 수가 없었죠. 전 바다가 싫었으니 당연히 섬 생활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트로 가서 돈을 벌거나 육지 사람에게 시집가서 사는 것이 소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른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에 대학을 다녔고 제주도로 혼자 여행을 온 여행객이었어요. 저의 어머니는 해녀로 일하시며 제주 바닷가 근처에서 민박도 하셨는데 남편이 우리 민박집에 손님으로 왔던 것이었어요. 그때 남편은 저를 알게 됐고 저에게 호감을 가졌는지 그 후로 계속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전 그때 한창 어머니 말씀을 안 듣고 천방지축 다니던 여고생이었죠. 제 남편은 대구가 고향이고 서울에서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남편은 젊고 잘생긴 데다 무엇보다 제가 동경하는 육지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런 이유로 전 그 사람에게 금방 반해버렸어요. 저와 남편은 펜팔을 여러 차례 하다가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전 그 사람이 제 운명의 남자라고 믿고 무작정 결혼하겠다고 엄마한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제 친정 엄마는 펄쩍 뛰셨습니다. 뭐? 결혼? 왜 굳이 육지 나가서 결혼을 한다고 그러니? 그 사람 겨우 한 번 봤을 뿐이잖아. 그런데 뭘 믿고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는 거야. 안 돼. 얌전히 고등학교나 졸업하고 물질이나 배워. 엄마, 나 물에 들어가는 거 싫다고 했잖아요. 난 해녀일이 안 맞아. 왜 그런 나를 인정을 못해요? 그리고 나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전 제 친정엄마가 반대하는 것도 무릅쓰고 육지에 가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22살 어린 신부였죠. 남편의 집안은 대구에서도 부유한 편에 속하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의 거센 반대를 혼자서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금에야 말이지만 전 남편이 없었다면 시댁에서 버티질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남편이 암으로 죽고 없지만 한땐 저도 의사 사모님 소리를 들으면서 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댁이 좀 사는 집안이었거든요. 남편은 외아들이었고요. 제주도? 그것도 고졸 출신이라고?
겨우 22살 된 애가 어디 우리 아들 앞길을 막으려 그래? 우리 아들은 의대생이야. 의대생이 거저 되는 건 줄 알아? 네가 뭐라고 우리 아들 앞길을 막아? 우리 아들은 부잣집 딸내미랑 결혼해서 의원 개업해야 되는데.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애잖아. 그러니까 좀 두고 봅시다. 아,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 점잖지 못하겠으리.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가 계속 반대하시면 저 우리 순자 데리고 서울로 도망가서 살 거예요. 전 어머니도 소중하고 우리 순자도 소중한데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면 전 순자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져서 저는 대구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같이 사는 건 저에겐 고난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온전히 저의 편이었기에 전 시어머니의 고된 시집살이조차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더 이상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제 친정에서 남편이 의대를 졸업했다고 하니 그 먼 제주도서 손수 서울로 올라오셨던 겁니다. 남편의 졸업식에 참석하신 후 친정 부모님들은 남편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저를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그래, 이서방. 자네 한 사람만 믿고 우리 순자를 시집 보냈는데 이렇게 대학 졸업도 하고 대학병원에서 의사 생활도 한다고 하니까 내 눈물나게 고맙네. 자, 이거 별건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 순자와 독립할 때 사용했으면 하네. 친정 아버지가 남편에게 내민 것은 제 앞으로 된 5천만 원짜리 적금 통장이었어요.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게 되자 해준 것도 없이 그냥 시댁에 들여보낸 것 같아서 아버지는 그게 참 마음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생활비에서 아낀 돈을 다만 얼마라도 통장에 넣어 6년을 모아오신 것이었죠. 남편은 펄쩍 뛰면서 이 통장은 받을 수 없다고 고사했지만 제 친정 아버지는 억지로 그것을 제게 다시 쥐어주셨어요. 아니, 장인어른, 이런 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 제가 벌어서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제 본가에서 분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장은 장인 장모님 필요한 곳에 사용하세요. 아니야. 자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동안 우리 순자가 나한테 울면서 전화 많이 했었어. 내가 조금이라도 그의 시집 갈 때 혼수라도 잘할 걸 그랬지. 그러면서 그랬으면 사부인께서 우리 애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남편은 우리 친정엄마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시어머니께 단호하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앞으로 저를 괴롭히거나 시집살이를 시킨다면 시댁과 연을 끊겠다고 말이에요. 제 시어머니는 아들이라면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다음부턴 저에게 잔소리도 줄고 못된 막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전 아들을 낳은 후에 아이가 3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시댁살이를 그만두고 서울로 이사를 가서 남편과 함께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시어머니께서 막으셔서 남편은 주말에만 본가에 오고 전 애 데리고 대구의 시댁에서 살았거든요. 예, 넌 여기서 살아. 네 남편이 공부해야 되는데 방해하지 말고. 어차피 바빠서 그리 자주 보지도 못할 텐데 주말에만 오면 되잖니. 넌 그동안 이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살림이라도 배워라. 아님 내가 이 결혼 끝까지 반대할 거야. 제 시어머니는 저와 함께 있으면 남편의 공부를 방해한다는 생각으로 저와 남편을 생이별 시켜 놓으셨죠. 그래서 전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과 결혼을 하는 대신에 시댁살이를 자처하게 됐던 겁니다. 신혼 시절 3년이 되도록 남편과 주말부부처럼 떨어져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 같이 사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당시 인턴의 월급이 너무 박봉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시댁의 도움을 받아 집을 얻게 됐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주신 5천만 원이 든 통장도 쓰여졌고요. 그래도 서울에 전세를 얻었는데 저도 뭔가 보탬이 됐다는 것이 뿌듯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제 부모님이 5천만 원을 주셨다는 걸 알고 나자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셨고 그저 너희들끼리 잘 살라며 저에게 손을 떼셨습니다. 그래, 이제 난 모르겠다. 너도 순자가 아니면 그렇게 못 살겠다고 하니 아들까지 낳은 마당에 내가 더 이상 반대해서 뭘 하겠니? 너희들끼리 서울서 잘 살고 시댁엔 그저 명절 때나 내려오든지 하렴. 이 엄마 모르겠다. 며느라가 저 사람 말은 하나도 신경 쓸 거 없다.
우리 손주 잘 키우고 내 아들 잘 부탁한다. 의사는 아내의 내조가 없으면 힘든 직업이니까 그것만 잘 명심하고 살면 될 거야.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알겠지? 네,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잘 살게요. 전 결혼 후 3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신혼다운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남편은 당연히 바빴고 집에 들어오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긴 했지만 전 아들을 키우며 남편의 내조를 열심히 했습니다. 남편의 병원에 도시락을 싸서 가져가기도 하고 남편이 며칠씩 안 들어오면 속옷과 양말을 챙겨가지고 대학병원에 당직실을 드나들게 됐어요. 전 남편의 동료 의사들의 부러움을 들으며 헌신적인 아내로 살았습니다. 남편의 지도 교수님까지 남편에게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하셨으니 그 당시 제가 얼마나 남편의 병원에 자주 갔는지 알 정도였죠. 닥터이, 자네의 와이프한테도 내가 출입증 하나 줘야겠어. 병원 사람들이 다 알잖아. 아주 젊은 아내가 남편에게 헌신적이라고 말이야. 내 병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자네 와이프도 대기실 하나 달라고 해야겠어. 이거 참 부끄럽습니다. 제 아내가 절 너무 사랑하는 걸 어떡합니까? 교수님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람은 고지식하긴 농담도 함부로 못하겠네. 아무튼 이제 병원에 자네 아내랑 아들 얼굴 모르는 사람은 없는 걸로 봐야 되겠어. 경비 아저씨부터 화장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한테까지 다 저렇게 인사를 하고 다니니. 그만큼 대학병원에선 의료적인 솜씨 못지않게 인맥이나 파별 같은 것들도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서 전 제가 고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엄청 노력하고 조심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의사 부인들은 다들 기본이 대학을 나왔고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전 대학이 콤플렉스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결국 그들과 어울리려면 제가 고졸이란 사실을 숨겨야만 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 아들이 6살 되던 해 전 딸을 낳았습니다. 제 아들은 그동안 동생 낳아달라고 노래를 부르다시피 했기 때문에 딸이 태어나자마자 너무 좋아하면서 제 동생이라고 제가 키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에 전 우리 아들을 말리느라 진땀을 뺐죠. 글쎄 신생아인 애를 안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우유 먹이기 기저귀 갈기 같은 것들을 다 하겠다고 나서지 뭐예요. 수연아, 애기는 어른들이 안을 수 있는 거야. 넌 아직 갓난아기를 안긴 어려. 우유는 먹여도 되는데 안고 없는 건 아직 안 된다. 싫어. 엄마, 우리 수진이 내가 키울 거야. 나 아기 잘 안을 수 있단 말이야. 나 힘도 세단 말이야. 엄마 이것 좀 봐. 아들은 이렇게 말하며 그 조그만 고사리 손으로 낑낑대면서 제 장난감 상자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전 피식하고 웃음이 날 정도였어요. 그만큼 아들은 우리 딸을 금이야 오기야 소중한 동생으로 아끼고 귀여워해 줬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딸은 우리 집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아들과 남편의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 있을 정도니까요. 남편도 6년을 아들만 키우다 딸을 낳자 그냥 딸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늦둥이로 태어난 딸은 우리 가족들의 보호와 관심을 받으면서 자랐죠. 남편과 아들은 우리 딸이 결혼을 하는 날만 상상해도 주먹이 쥐어진다며 딸에게 결혼하지 말고 오래오래 우리 가족과 함께 살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이죠. 너 남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남자 머릿속엔 야한 생각밖에 안 들어있어.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동안에 절대 아무 남자도 만나지 마. 알았어? 오빠는?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빤 남자 아니야? 그런 말이 어딨어. 나도 친구들처럼 미팅도 나가고 싶고 남자친구 만들고 싶은데? 안 돼. 네 남자친구 내가 봐줄 거야. 똑똑한 놈인지 인성 똑바로 박힌 놈인지 내가 봐서 판단할 거니까 아무 놈이나 만나고 다니면 수진이 너 이 오빠한테 혼나. 치, 오빤 독재자 같아. 나도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연애의 자유 같은 건 있다고.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딸은 대학에 들어가서까지 오빠와 아버지가 정한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도 8시 저녁 먹기 전에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만큼 남편과 우리 아들은 딸의 단속에 여념이 없었죠. 남자들은 전부 늑대라고 말하면서요.
전 딸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슬슬 딸이 걱정됐어요. 저 역시 남편만 보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딸에겐 그래도 여러 선택의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다행히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 결혼 생활이 비교적 순탄했지만 세상에 우리 남편처럼 좋은 남자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선 남자를 보는 눈도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자들과 연애도 해보고 이별도 해봐야 어떤 놈이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잘 알 거 아니겠어요? 전 이런 생각을 남편과 아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남편도 아들도 제 말은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남자는 남자가 봐야 제대로 본다. 애초에 나쁜 벌레는 딸 곁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할 거라면서 말이죠. 전 남편과 아들이 이런 완고한 면이 너무나도 걱정됐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딸은 예중예고를 나와 음대에서 플룻을 전공했어요. 남편도 아들이 딸이 연주가가 되길 바랬죠. 딸은 음대에 다니면서 오케스트라의 일원이 됐어요. 시험을 봐서 당당하게 합격을 한 거였습니다. 그땐 우리 가족 모두가 딸에게 축하를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딸은 그렇게 좋아했던 가족들에 비해 행복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그늘이 져 있는 딸을 보다 못한 전 걱정이 되어 어느 날 딸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수진아, 너 무슨 일 있어? 네가 원하던 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야? 사실 엄마, 저 엄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사귀는 사람 있어요. 딸의 얘기를 듣고 보니 전 괜히 걱정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딸이 말하는 남자친구는 의대생이었고 제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대학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레지던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죠. 우리 딸은 남자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 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엄마가 오빠랑 아버지 허락을 받아내겠다고 안심을 시켜줬죠. 내가 그 사람 먼저 만나보고 네 오빠랑 아버지 설득시킬게. 그런 걱정 없지? 언제 한번 집으로 데리고 와. 아니면 호텔 커피숍에서 보든지 하자. 정말요? 엄마가 해결해 주실 줄 알았어요. 아, 시원하다. 진작에 엄마한테 얘기할 걸 그랬어. 엄마, 너무 감사해요. 딸은 얼굴이 환해지면서 제 목을 안고 뽀뽀를 하는 거였습니다. 전 다 큰 애가 왜 이러냐고 눈을 흘겼지만 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적잖이 안심되는 것이었어요. 당분간 딸의 남자친구 얘기는 저와 딸 둘만의 비밀로 하기로 했죠. 그 다음 주에 딸은 저에게 살짝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남자친구를 강남의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말이죠. 전 그때 딸을 따라서 그 예비 사위를 만났습니다. 처음 본 사위의 인상은 선하고 서글서글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남자 레지던트라면 경무에 시달리고 등이 구부정한 사람이 대다수였는데 그 애는 키도 크고 균형이 잡힌 몸을 하고 있었고요. 자잘한 근육들이 양복을 입고 있는 그의 몸을 더 돋보이게 해주더군요. 왠지 의사라기보단 모델 같아 보였습니다. 제 딸은 남자친구 옆에서 제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딸의 남자친구는 여유가 넘쳐 보였습니다. 목소리도 좋고 어른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예의도 바른 청년이었죠. 전 첫 만남에 예비사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전 수진이와 2년째 교제 중인 박호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내 딸한테 자네에 대한 말은 많이 들었네. 연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한다고? 네, 레지던트 2년 차입니다. 수진이 아버님도 연대병원에서 교수로 계신다고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 한 번은 만나뵈었던 것 같은데 맞으시죠? 그래, 어쩌면 우리 남편도 자네 얼굴을 알지도 모르겠네. 아무튼 만나서 반갑네. 예비사위는 피부과가 전공이라고 했습니다. 전 그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피부과 전공이면 나중에 병원 차려도 잘 될 것이고 대학병원 취직이야 따놓은 당상 아니겠어요? 외과는 험하고 산부인과는 자칫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두 시간을 즐겁게 이것저것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제 친구 하나가 그 호텔의 라운지에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아는 척을 하는 거였습니다. 어머, 순자야,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아니, 근데 여기 이 잘생긴 남자 누구시니?
아, 우리 수진이 남자친구래. 그래서 나한테 인사시키려고 수진이가 데리고 온 거야. 어머, 너네 딸 눈 되게 높다, 얘. 남자친구가 아주 잘생겼어. 근데 뭐 하는 사람인데? 어, 연대병원에서 레지던트 한대. 친구는 어머를 연발하면서 저한테 부러운 눈길을 보냈어요. 전 어깨가 저절로 으쓱 올라갔죠. 아직 사위가 된 것도 아닌데 우리 사위 멋지지 않느냐. 의사 사위를 보게 되면 친구들 모임에서 한 통 내겠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생색까지 내게 되더라고요. 그때 전 나중에 그게 얼마나 딸에게 독이 될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가 가고 나서 전 딸과 남자친구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우리 아들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고민은 전혀 쓸데없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 아들 수연이가 집에 들어와서 딸을 찾았어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딸아이에게 남자친구 있느냐고 묻는 거였습니다. 딸은 엄마가 벌써 얘기했나 싶어 떨떠름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랬더니 제 아들이 딸의 남자친구를 안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저희 아들도 연대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 아들은 심장외과 의사입니다. 제 아버지가 그쪽 길로 가라고 얘기를 해서 얌전히 그 말을 따랐지만 자기는 수술이 좋다고 하는 좀 저로선 이해가 안 가는 아들이죠. 아무튼 아들은 딸에게 남자친구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아들은 그 녀석이라면 딸을 시집 보내도 아깝지 않은 놈이라고 웬일로 예비사위에 칭찬을 하더라고요. 의대에 들어왔을 때 성적도 과에서 톱이었고 집안도 무지 좋은 녀석이라나요. 그래서 전 손 하나 안 대고 아들을 제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딸을 아무데도 보내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 사람은 딸바보인 만큼 딸이 아무데도 시집가지 않고 오래도록 자기랑 같이 살 줄 알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서운한 마음을 내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훈계하듯이 말했습니다. 당신 딸이 시집 안 가고 노처녀로 당신 밑에서 살면 뭐가 좋겠어. 당신도 생각해봐. 지금이야 걔가 예쁘지. 30 넘고 40 넘고 50 다 돼도 우리 집에서 결혼도 안 하고 늙어가면 어떡할래요? 나중에 제발 시집 좀 가라고 할 게 뻔히 보여 내 눈에. 아니 그렇더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시키면 어떡해. 난 우리 딸 얼굴 오래오래 더 보고 싶었는데 시집 가면 남의 집에서 사는 거잖아. 거기가 왜 남의 집이야. 우리 딸이랑 사위네 집이지. 보고 싶으면 보러 가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저의 뼈 때리는 말에 남편은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입을 불룩 내밀고 퉁퉁거리긴 했지만 말이죠. 아들과 저의 합작으로 딸은 무사히 그 예비사위와 결혼까지 꼴이나게 됐습니다. 사돈댁에선 그쪽 아들이 우리 남편이 연세대 병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고 하니까 얼른 사돈을 맺자고 달려든 판이었어요. 그만큼 제 딸을 마음에 들어 했다는 뜻입니다. 제 딸 자랑은 아니지만 제 딸도 상견례 프리패스 상이라고 할 만큼 예쁘고 얌전한 아이였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음대 출신의 시립 오케스트라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니 결혼식 날 안사도는 제 딸을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해줬죠. 그 말을 듣는 전 너무나 기뻤고요. 왜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 자리가 딸을 마음에 들어하고 편하게 대해준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따님이 우리 아들과 너무 잘 어울리네요. 수진이가 가정교육도 잘 받고 아주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저 바깥사돈께서 우리 아들 잘 좀 봐주시고 잘 부탁드려요. 아닙니다. 사위도 아주 잘 키우셨는걸요. 우리 딸이 좀 부족하더라도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부인 잘 부탁드립니다. 딸은 결혼 초기엔 사위와 아주 알콩달콩 깨를 볶으면서 신혼을 즐기듯이 보였어요. 그러다가 사위가 레지던트 마치고 조교수가 되어 바빠지자 저에게 전화를 해서 남편과 싸운 소소한 것들을 저에게 일러바치듯이 말하는 거였어요. 처음엔 누구나 싸울 수 있다. 수진이 네가 좀 참고 살아라 라고 보통의 친정 엄마들이 할 만한 충고를 했죠. 하지만 딸은 몇 달이 지나자 급기야 눈물을 보이면서 친정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 정말 결혼하더니 너무 냉정해. 그리고 요즘은 아예 얼굴도 보기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되지? 나 결혼 잘못한 거 아닌가?
엄마도 아버지랑 결혼한 후에 3년간 대구 친할머니 집 시댁에서 살았어. 넌 좋은 줄 알아야 돼. 의사 마누라 아무나 되는 건 아니란다. 그래도 지금은 내조만 하라고 하는 시어머니도 안 계시니까. 너희 할머니는 그러셨어. 너희들이야 모르고 있지만 말이야. 전 딸에게 마음 굳게 먹고 결혼 생활을 하라고 충고를 했죠. 딸은 그날 저녁엔 뭔가 수긍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 딸의 축 처진 얼굴을 보니 걱정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저희 집에선 매일매일 과잉보호만 받던 딸이었으니 신혼집에 덩그러니 혼자 있으면 외롭기도 하겠죠. 딸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 다음엔 딸이랑 같이 한의원에 가서 아기를 잘 들어서게 하는 한약이라도 먹여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아기를 낳고 키우면 쓸쓸해야 할 시간도 없을 테니까요. 전 싫다는 딸을 데리고 한의원 산부인과를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 딸은 아기를 갖게 됐어요. 사위는 너무너무 기뻐했죠. 그리고 우리 딸이 손녀를 낳자 딸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건 제 남편과 똑같은 행동이어서 전 저절로 웃음이 나왔죠. 게다가 딸도 자기 남편의 변한 모습에 만족했습니다. 우리 딸이 딸을 낳으니 그것 봐라. 사위가 다시 가정적이 됐잖니? 그러니까 아기 낳길 잘했잖아. 게다가 이젠 내가 뭘 먹고 싶다고 해도 다 사주고 애를 그렇게 잘 봐줘요. 요즘 출장도 자주 안 가고 집에서 애기 보느라고 정신이 없더라니까. 주말에도 7시 지나면 꼭꼭 들어오더라고. 엄마 덕에 내가 다시 살맛이 나네. 딸은 아이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게 되면서 다시 활기를 찾았죠. 다른 집 딸이나 며느리를 보면 산후 우울증이 온다고들 하던데 제 딸에겐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결혼 후 공허한 마음이었는데 꼬물거리는 귀여운 딸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자 딸의 우울증은 오히려 씻은 듯이 나았어요. 전 그게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딸을 닮은 귀엽고 예쁜 손녀를 보러 딸의 집에 자주 놀러갈 핑곗거리도 생기게 됐고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사위를 그렇게 오래 집안에 붙들어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피부과 의사는 화상이나 사고 아니면 응급실은 있기가 힘든 입장 아닌가요? 그런데 사위는 딸이 돌이 지나고 나서부터 다시 출장이다 응급이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집에 안 들어오거나 늦게 되기 일쑤였습니다. 제 딸은 그래도 손녀를 키우면서 기쁨을 느꼈기 때문에 사위의 부재에 대해선 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긴 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보는 제가 좀 위태롭게 보이더라고요. 아기가 뒤집고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서 딸이 부쩍 애를 쫓아다니느라 체력적으로 힘든 게 보였거든요. 게다가 밤에 잠을 안 자는 손녀 때문에 제 딸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져가면서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딸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저에게 푸념을 늘어놓더군요. 엄마, 나 요즘 잠자기 힘들어. 아긴 원래 그런 거야? 어릴 땐 잠만 잘 자더니 밤낮이 바뀐 것 같아. 그래서 애 때문에 나도 너무 잠을 못 자. 힘들어. 전 우리 딸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몇 시간이라도 아이 봐줄 테니 친정에 와선 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은 고마워하면서 제가 결혼 전에 쓰던 방에 들어가 마음 놓고 잠을 잤죠. 그런데 아기가 귀여운 것과 별개로 애 보는 건 어찌나 힘이 들던지 황혼 육아하다가 골병 든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었죠. 걷기 시작한 손녀딸은 이리저리 비틀대다가 모서리 같은데 쿵쿵 부딪힐 것 같아서 너무 위태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애를 그냥 재울 생각으로 업었죠. 그랬더니 잠이 안 오는데 업었다고 손녀딸이 소리를 빽 지르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세에 놀라 딸이 잠을 깨서 밖으로 나왔죠. 엄마 왜 아이를 업고 있어요? 그냥 놔줘요. 잠도 안 오는 애를 억지로 재우면 어떡해. 아니 그게 얘가 하도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길래 자라고 업었지. 그래 우리 손녀 내려놓을 테니까 넌 다시 들어가 자. 아니에요. 됐어요. 그냥 내가 우리 딸 보는 게 낫겠어. 엄마한테 애 맡겨놓고 내가 어떻게 편하게 잠을 자겠어. 딸은 저에게 마음이 상했다면서 손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애기 봐준 공은 없다는 옛말이 틀리지가 않더군요. 전 그런 딸에게 서운하긴 했지만 딸아이도 나름대로 힘든 처지였으니 그 애한테 화를 낼 수도 없었죠.
그래서 전 딸의 마음을 풀어달라 사위에게 특별히 전화를 부탁할 생각에 사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위는 계속 받지 않다가 4-5번 연거푸 거니까 그때야 전화를 받더군요. 그런데 사위의 목소리에 떨떠름한 표정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사위는 말을 심하게 더듬기도 했죠.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다음에 전화하시면 안 될까요? 그래. 내 잠깐이면 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딸한테 신경 좀 써달라고. 요즘 애가 너무 우울해서 말이야. 네, 저기 신경 쓸 테니까 장모님 일단 지금은 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사위는 후다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위와 통화 중에 멀리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회식을 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쿵쿵대는 음악 소리며 왁자지껄 사람들의 고함 소리도 들렸거든요. 전 사위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녁 늦게 회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회식 자리에서 나와서 제 전화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수술이나 진료를 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급하게 끊었는지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사위를 무턱대고 의심할 수도 없어서 애써 제 마음을 추슬렀죠. 무슨 일이 있었겠지. 내가 모르는 게 나을 것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위의 기이한 행동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전 이전 상견례 때 호텔에서 만났던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제 사위가 요즘 좀 수상하다고 뒤를 캐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친구는 제 사위의 환자였어요. 피부가 거칠거칠해서 자주 시술을 하러 사위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사위가 생각보다 일찍 진료를 끝내더라는 겁니다. 보통 5-6시까지는 하는 의사들이 많은데 제 사위는 따로 어딘가 출강을 나가지도 않는 사람이 화 목요일에는 3시에 진료를 끝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사위가 혹시 바람이 난 건 아닌지 제게 몰래 알아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전 뒤에서 뭘 캐고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그냥 바로 사위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위는 개인적으로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무료 봉사 차원에서 방문 진료를 한다고 깜찍하게 절 속이려고 얼버무렸더군요. 순진하게 전 그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위는 역시 마음씨도 좋다고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오해를 한 거라고 말을 했죠. 네가 잘못 알고 있어. 우리 사위한테 물어봤는데 화요일 목요일엔 독거노인들 무료 진료한다고 방문 진료하러 다닌대. 우리 사위 정말 착한 사람 아니니? 그래? 네 사위가 그렇게 말해? 근데 내가 본 건 젊은 여자였는데. 이상하다. 아무튼 조심해. 요즘에 의사랑 바람나는 젊은 아가씨들 많다고 뉴스에도 나오더라. 그 친구는 참 아무렇지도 않게 저런 재수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었어요. 전 기분이 상해서 친구에게 그런 말 하려거든 다신 전화도 하지 말라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친구는 자기도 좋은 뜻으로 전해준 말인데 제가 믿지 않자 기가 막히다고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였습니다. 넌 널 생각해서 충고하는 건데 그 말을 안 믿으니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조심해. 네 사위 아무래도 진짜 수상한 데가 있기는 해. 내 말 명심해. 아니면 후회하게 될 거야. 전 친구와의 통화를 끊고 기분이 너무 찝찝해진 것이었어요. 친구의 말을 믿자니 사위를 의심해야 하고 사위를 믿자니 친구의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전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 친구의 말을 더 들었다간 괜히 가족만 의심하게 되는 거니까요. 한동안 그 애에게 연락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친구가 아주 다급하게 연락을 해온 것이었어요. 내용인즉 그 사위가 제 딸을 해코지 하려는 계획을 품고 있다는 아주 황당무계한 얘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전 코웃음을 쳤죠. 친구에게 착한 심성을 가진 제 사위가 그럴 일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자기가 시술 중에 사위의 통화 내용을 잠시 엿들었는데요. 그 내용이 아주 황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저한테 경고를 하려고 시술이 끝나기 바쁘게 전화를 했다지 뭡니까.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사위는 친구에게 시술을 하다 말고 어떤 여자의 전화를 받았는데 환자인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그 앞에서 조심성 없이 마구 떠들어대더라는 겁니다. 나야. 우리 자기밖에 없지.
와이프, 내가 조만간에 어떻게든 처리를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 자긴 그냥 마음 푹 놓고 기다리고 있어. 방법? 그거야 내가 다 알아본 게 있어. 그러니까 자긴 나랑 저기 해외여행이나 가게 짐이나 싸놔. 알았지?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전 머릿속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 딸이 혹시나 사위에게 죽음을 당하기라도 한다는 뜻이지 않겠어요? 사위가 말한 그 철이라는 단어의 뜻이 저에겐 그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전 당장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건너오라고 말했죠. 딸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제 말대로 아기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건너왔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허겁지겁 저한테 오라고 하신 거예요? 이건 마치 도망 오라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넌 아무 말 말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네 남편이 좀 수상한 행동 같은 건 안 했어? 혹시 너 몰래 누굴 만나고 있다든가 그런 거 말이야. 왜 그래요, 엄마? 그 친구분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친구분이 뭔가 잘못 아신 걸 거예요. 저 다시 집으로 갈게요. 친정에 오면 우리 애 잠 잘 못 자요. 그래, 그렇다고 쳐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너희 집을 좀 샅샅이 뒤져보고 네 남편이 아무 죄도 없다는 걸 알고 나서 너네 집에 돌아가도 늦지 않아. 내일까지 좀 기다려줘. 이 엄마 부탁이니까. 알겠니? 그렇게 말하면서 전 딸을 당장 집에 못 가게 붙들어 뒀어요. 그런 후에 전 경찰서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사위가 없는 틈에 딸의 집을 좀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글쎄 사위의 서재에 있는 비밀 금고에서 약물이 든 주사기가 나왔다는 것이었어요. 그 약물은 단 2~3mm만 맞으면 정신을 잃고 여러 대를 맞으면 죽는다는 그런 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사위라는 그놈의 행동이 너무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제가 그동안 좋은 사위라고 믿어왔던 그놈은 제 딸에게 약물을 주사해 죽이고 그 바람난 환양연에게 가려고 계획을 했던 거였어요. 사위는 그때 대학병원에서 진료 중이었는데 경찰들이 그놈을 잡으러 오자 처음엔 큰 소리를 탕탕 쳤다고 합니다.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어떻게 사위란 놈의 민낯을 까발리게 됐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 이거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뭘 했다고 날 끌고 가냐고요? 당신들 싹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여기서 날 끌고 가겠다는 거야. 이거 놔. 얼른 놓지 못해? 박호영 씨, 당신 집에서 독극물 주사기가 든 상자가 나왔어. 설마 그것도 모른다고 말하진 않겠지? 당신은 이수진 씨 살인 미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한 권리가 있고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위는 혼자만 알고 있다고 믿었던 그 추잡한 계획이 들통이 나자 벌벌 떨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경찰들에게 팔을 잡혀 연행되어 나갔죠. 그 모습은 제 남편이 근무하던 병원에 다 소문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위는 그 병원의 피부과 조교수였던 것이었어요. 병원 안이 한동안 시끌시끌했었습니다. 나중에 전 경찰서에서 사위를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친구의 말이 맞았던 것이었어요.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잠시 기절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전 경찰서 바닥에 쓰러져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급히 구급차로 옮겨졌고 응급실 신세를 져야만 했죠. 물론 제 남편과 아들도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리고 사위의 욕을 하면서 둘이 함께 분노했죠. 뭐라고? 그놈이 감히 우리 딸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게다가 그 미친놈이 바람까지 피웠다고? 내 이놈의 새끼를 그냥... 아버지는 가만 계세요. 내가 그놈의 새끼 죽이고 감방 갈라니까 어디 우리 수진이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죽이려고 모의까지 했다니. 사람 겉모습만 보곤 모른다더니 딱 그 상황이네. 어이가 없어서. 당연히 그 사위놈은 집안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이 나왔으니 구속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사돈의 집안에선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도 몰랐고 제 딸을 해치려고 병원에서 약물을 훔쳐낸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더군요. 놀라서 경찰서로 달려온 사돈들은 아들을 어떻게든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 제 가족들과 합의를 하려고 했어요.
저희 집에 수시로 찾아와 저에게 제발 합의를 해달라고 읍소를 하더군요. 하지만 당연히 전 그 모든 조건들을 거절했습니다. 사위가 저지른 건 중대 범죄이고 바람이 난 아들을 합의로 꺼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인 미수도 문제지만 더 확실한 것은 그놈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이니까요. 결과적으로 그놈은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약물을 훔쳐낸 혐의가 인정돼서 의사 자격도 박탈됐고요. 당연하게도 제 딸 역시 그놈과 깨끗하게 이혼하기로 했고요. 딸은 나중에 하는 말이 의사 사위에게 속은 것이 분하고 제가 죽음의 위협을 받을 뻔했다는 것에 소름이 돋았다고 하더군요. 딸은 그놈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놈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숨겼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전 그 친구 덕에 사위의 두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고 제 딸의 목숨을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전 이 일이 마무리된 후 친구를 만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그리고 감사의 말로만 그치고 싶지 않아 돈을 1억 마련해서 친구에게 감사 표시로 줬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제 딸이 목숨을 건지고 그 못돼 처먹은 범죄자 새끼를 피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순자야, 내가 도움이 됐다니까 정말 기쁘다. 아유, 그런데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지. 난 당연히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했고 네가 아니더라도 그런 일을 알게 됐으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돈 넣어둬. 아니야. 네 말이 아니었으면 내 딸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예, 진수가 내가 너무 고마워서 주는 것이니까 제발 걱정하지 말고 받아줘. 너무 고마워. 정말이야. 전 친구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수표가 든 봉투를 억지로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 달아나듯 카페를 나왔죠. 그리고 나니 정말 마음이 홀가분하더라고요. 친구에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걸 돈으로라도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참된 우정을 가진 마음씨 고운 친구인 것이 또 한 번 증명이 됐습니다. 친구는 그 1억을 받을 수 없다며 도로 제 계좌로 보내준 것이었어요. 전 펄쩍 뛰면서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그 돈은 너를 준 것이니 도로 가져가라고 화를 냈죠. 그랬더니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순자야. 난 널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너한테 이 돈 받고 나서 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 친구 사이에 당연히 그런 말은 해줬어야 하는 것이고 난 네가 아닌 다른 어떤 친구에게라도 그랬을 거니까. 그러니까 난 너에게 돈을 받을 수 없지. 네가 정 나한테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다음에 맛있는 곳에서 밥이나 한번 쏴. 난 그걸로 충분하니까. 그리고 네 딸한테 심심한 위로 전한다. 다음엔 정말 마음씨 고운 남자 만나길 바랄게. 너무 고마워, 진수가. 정말 넌 진정한 친구다. 고맙다. 내가 맛있는 밥 꼭 살게. 여러분, 전 정말 친구 하나는 잘 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것이 제가 60평생 겪은 가장 소름 돋고 무서운 사건이었네요. 세상 살면서 이런 일을 누가 겪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제 딸은 저희 집으로 다시 들어와 저와 함께 손녀 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딸도 처음엔 불면증에 트라우마도 생기고 남자들에게 불신감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이젠 그런 증상도 사라지고 조금 평온해졌어요. 3년이란 시간이 흐르니 그애도 저도 충격에서 조금은 벗어났거든요. 하지만 지금도 주사는 맞지를 못하네요. 손녀 아이를 데리고 예방접종을 갈 때도 제가 아기를 안고 대신 맞춰줍니다. 딸은 주사기 자체를 보지도 못하는 그런 공포증에 걸렸어요. 약을 먹는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딸은 그 일로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고 있었죠. 딸이 그 끔찍한 사위네 집안과 연을 끊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값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그 값은 제게 너무 크고 비싼 것처럼 느껴지네요. 저의 얘기는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손녀가 잠에서 깼는지 울면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제 저녁밥을 해서 딸과 손녀와 함께 먹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너무 믿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마시고 저처럼 친구하는 말에도 귀를 기울이실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제가 친구를 끝까지 안 믿고 사위 편만 들었다고 한다면 전 지금 누리는 딸과 손녀와의 소중한 한때를 절대 누릴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들께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